품절까지 가는 거는 네네. 포인트가 네. 가격은 그렇다 치고 뭐 네. 맛도 있나 이게? 이게 맛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비건 때문에 그래요. 비건. 네, 이게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밥은 비건용으로 만들 수 있겠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생산 업체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육류가 들어가면은 이 수출에서 좀 제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육류 대신에 유부와 우엉을 쓴 거예요. 이게 씹는 맛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는 의도치 않게 현지에서는 비건으로 인기가 막 치솟는 거죠. 자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프로즌 김밥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비건이라고 살짝 글씨가 써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뭐 글루텐 프리 음식으로 또 찾는 미국 소비자들이 같이 또 많이 찾으면서 이게 또 하나의 인터넷 문화가 됩니다. SNS상에서 막 공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밈 문화까지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게 되고 두 번째는 한류 영향도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개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 아시죠? 아 미국에 소개됐어요. 네, 이 드라마가 인기가 끌면서 거기에도 김밥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주인공 아빠가 김밥집 하니까. 그러니까 더 김밥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 올려. 자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SBS의 한지연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끌어올려는 제가 보니까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주가랑 주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도 애매하고 이 부동산도 애매하고 네. 끌어올리는 게 좋은지 끌어내리는 게 좋은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데 하여튼 주가는 무조건 끌어올려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템은 요겁니다. 한 기자. 네.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한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 중국이 2년 만에 요소수 수출을 통제했거든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때요? 시작은 이제 외신 보도 때문에 네.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 정부가 비료 생산 업체에다가 니네 이렇게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외신이 보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한바탕 지금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번이 비료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또 2개월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말씀하셨듯이 2년 전에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취재 기자가 직접 이제 주유소에 가봤더니 사재기가 벌써부터 이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뭐 한 주유소에서는 일주일치 물량이 뭐 오전에 다 팔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네. 그러면 지금 벌써 약간 품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게 학습 효과가 한번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였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수 품절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한번 대인 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리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수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구매 제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와서 여러 통 사가니까 일단은 제한을 하는 거죠. 판매할 수 있는 제한을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더 자극하게 되고 나 지금 안 사면 못 사.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당장은 필요 없는데 일단은 미리 사두는 이런 가수요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유소에도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뭐 한 사람당 사가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요소수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소수 주유소에서 팔잖아요. 네. 주유소에서 파는 진짜 중요한 거 석유 유가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물 흐르르듯 다 유리한지네. 요소수 주유소 유가.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유가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기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경기가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수요가 적어질 거란 예상이 있으면서 지난 7월부터 석유 수출 국가에서 이제 생산을 적게 하겠다 이러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니 왜냐면 되게 수요가 줄어들면은 우리 수요 공급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더 줄여버리니까 그렇죠. 올라가 버리는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더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10월 선물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면서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찍은 거고요. 이러면서 지금 우리 기름값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9주 연속 오름세예요. 딱
그래프를 보면 7월 1일부터 거의 나이키 모양으로 네. 지금 쭉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1,500원대 중반이었는데 이게 1,7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고. 나이키 모양이 진짜 그렇다 이거. 딱 보니까. 네. 제가 직접 이제 주유소 취재를 갔었는데 네. 2,000원대 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또 네. 문제는 우리 국내 주유소들이 이게 오른 국제 유가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강해요. 네. 빨리 반영을 해서 더 빨리 국내 가격이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서 소비자들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권평론가. 네, 이게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가 오르는 시작점을 앞서 한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중국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주니까 공급을 더 줄여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중국은 경기 침체예요. 근데 유가는 올라가지고 물가는 올라요. 네. 그럼 이게 경제학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는 저성장 구조인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런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돼가지고 내가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만 오르는 물가만 계속 오른 거죠. 근데 최악인데.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값 오르면 뭐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제 공급 측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수요 측에도 이제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소비자들 지갑을 안 열죠. 그러니까 지갑을 안 여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수가 안 돌기도 하고 돈도 안 돌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더 침체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름값 오르는 거는 우리 경제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였어요. 야, 솜자 물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유가가 치솟는 게 보이잖아요, 일단. 물가 상승의 복병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사실 기름값 오르면 물류비도 오르고 맞아요. 배달비도 또 네. 오를 거고 그럼 또 음식값도 오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다음 얘기는 요겁니다. 중국 화웨이폰. 이 중국의 화웨이에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 회사 하나 뽑아라. 그러면 아마 화웨이일 거예요. 예전에 통신망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화웨이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거기 7나노급 최신 반도체가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란 거 미국. 우리가 그렇게 반도체 제재했는데 쟤네가 저걸 만들어? 이거. 두 번째 뜨악한 데가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만든 D램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갔다는 네,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발견이 네. 된 거죠. 네.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난달 29일 날 새로운 폰을 출시를 했는데 원래 이게 핵심 특징 같은 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쓱 빼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블룸버그가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분해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딱 나온 거죠. 네. 그랬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즉시 해명에 들어갔는데 이 미국 제재가 도입된 이후에 화웨이와는 더 이상 거래 안 한다.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해명을 이거 했습니다. 이거부터요. 예, 예. 사실은 중국에서 화웨이폰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막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SK 램 칩이 들어가면 SK 원래 줘야 되는 거잖아. 아, 우리 칩을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사주네요. 그런데 뜨악하면서 해명을 한 이유는 그게 바로 이제 팔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규제 때문인데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규제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근데 이제 중국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단 말이죠. 반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공장을 당장 철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 유예 조치를 받고 시간을 벌었는데 이걸 다음 달에 연장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이렇게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딱 나와버리니까 화웨이 그 폰에서 네.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혹시 미국에서 이거 우리가 제재했는데 뒤로 판 거 아니야? SK한테. 네, 그래서 중국한테 이렇게 그 볼 뒤에 수도 유예 있으니까.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네. 제재 이후에 판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하위 폰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한 두 가지 정도 존재해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첫 번째를 본다 그러면 일단 제재하기 전에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물품을 쓴 거죠. 화웨이가?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래서 제재하기 전에 이제는 재고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장비에 들어갔다라고 본 거고. 근데 지금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유통 과정에서 우회 수입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좀 시나리오가 좀 맞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부품을 다 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SK하이닉스가 딱 들어갔는데 그 자료 화면에 그 올해 3월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번호가 있는 거예요. 1년 번호가? 네, 1년 번호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옛날 게 아니네. 옛날 폰 칩이 디램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회 수입한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갔던 다른 유통망을 거쳐서 중국 쪽으로 이제 들어간 것으로. 그럼 예를 들면 네. 예예요. 네. SK는 베트남에 팔았을 뿐인데 그렇죠. 뭐 인도 베트남에서 다시 중국으로 팔았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우회 수입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다 반반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야 그것까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통제를 하냐 우회 수입하는 거를. 그래서 뭐 제재에서 이제 빼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상황을 이제 가봐야 한다. 상무국에서 아마 조사를 할 텐데, 뭐 나오는 조사에 따라서 뭐 결과는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야, 그럼 이게 만약에 SK에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네, 저 미국이 네. SK로서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 주가가 이제 주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빠졌다던데? 예,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종가 대비 봤을 때 전거래 대비해서 4%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제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 사실 뭐 중국에서 이제는 아이폰 공무원들이 쓰는 것에서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자체에 영향을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아마 이 악재는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혼 얘기 좀 해볼게요. 한 기자, 요새 결혼식 얼마 전에 저도 어떤 예식장을 지나갔는데 막 풀로 막 주말 예식 막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네. 코로나에 못했던 결혼식. 그런데 원래는 예전에는 결혼하고 나면은 혼인 신고 안 하면 왜 안 해? 무슨 뭐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뭐 살아보고 금방 정리하려고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막 바로바로 혼인 신고했는데 네. 요새는 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혼인 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건수를 보면 1970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거든요. 신고 들어온 거는 그렇죠. 신고 들어온 거. 이게 이제 뭐 혼인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혼인 신고를 미루는 그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유는 이제 소득으로 볼 때나 뭐 대출, 청약 이런 걸로 볼 때나 다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요즘에 이제 결혼 페널티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결혼에 페이버가 아니라 페널티라는 네. 얘기가 붙으면 그거. 네. 네. 그래서 일단 소득 측면에서 보면요. 그 근로장려세제라고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주는데 이게 그 기준이 단독 가구가 2,200만 원 이하인데요.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2,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 둘이 결혼해서 4,400만 원이 되면 환급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수급률을 따져봤더니 단독 가구에 비해서 이 맞벌이 가구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고요. 또 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연 1, 2%로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데 미혼은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6천만 원 넘어가면 대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둘이 합치면 그러니까 내가 4천만 원 번다 할 때 이걸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비슷하게 버는 배우자랑 결혼을 했다 이러면은 혼인 신고를 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맞벌이와 미혼의 이 소득 조건이 2배가 되지 않고 그럼 1+1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깎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혼인 신고 시기를 네. 예를 들면 살아보고 계속 살 것 같으면 혼인 신고 이게 아니고 이 집값이랑 집 언제 사고 대출 요거랑 상한 거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제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지금 현 제도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라면 사실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정부가 고출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청약 기회인데 사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2명이다 보니까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럼 1명밖에 이제 못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나라도 2번 하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청약 가점이나 아니면 청약 제도에 대해서 좀 손을 뒀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를 해도 자녀가 있으면 사실 이거를 각각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애를 낳아 이거구나. 그렇죠. 애를 낳으면.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불리하고 무엇보다 저는 대출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받는 게 디딤돌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할 후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하는 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개인이나 부부나 관계없이 모두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결혼해도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혼인 신고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혼인 신고를 뒤로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가장 큰 정책적 목표 중에 하나가 출산율 높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출산율 높이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맞아요. 결혼해도 혼인신고 안 하면 애를 안 낳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혼인신고 안 되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애 근데- 출생신고가 안 되는데. 근데 요번에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정책을 보면은요. 혼인 신고 말고 애가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정책 자체가. 혼인신고 해야지. 저 부모 밑에 놓지 그러면은 뭐 애 엄마 밑에 놓고 막 아빠 밑에 놓고 막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렇죠. 출산율 높이려고 정부에서 말은 하는데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들 뭐 대출이나 주택 마련해서 가점을 줘야지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어서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약간 결혼을 했는데- 동거를 해도 네. 애만 있으면 맞아요. 이제 더 주겠다, 점수를 더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정책이. 아, 그게 그래요? 프랑스처럼. 프랑스로 가라.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네. 현실적인 거든요. 그게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사실 그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꼭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에서 맞아요. 탈피한다는 네.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의- 꼰대인가 네, 봅니다. 가족의 형태가 좀 변화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맞아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혼인신고 하면은 좀 유리한 건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총 소득은 많아지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DSR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두 부부를 법적 부분이 합쳐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40% 초과 금지 지금 규제가 있는데 요게 네. 이제 합한 게 40%를 넘지 못하게 했으니까 소득 합산을 하면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요겁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의아한 것 같기도 한. 저도 약간. 네. 네. 한국 미국 김밥이 미국 대형마트에서 풍절 대란을 일으켰다. 2주 만에 100만 줄이 팔렸다. 네. 그냥 김밥 아니고요. 그럼 냉동 냉동김밥. 김밥. 네. 냉동김밥 드셔본 적 있어요? 저는 이제 딱 요 제품을 먹진 않았지만 냉동 김밥을 먹어는 봤는데 네. 바로 싼 김밥이 확실히 맛있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드셔본 적 있어요? 아유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네. 죽을 때까지 안 먹었거든. 왜냐면 네. 김밥이 놀린 게 김밥집이거든. 집 밖이든 사무실 맞아요, 밖이든 맞아요. 나가면 김밥집이기 때문에 네. 굳이 냉동 김밥을 먹을 일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의아해서 이 인기가 상당히 놀랍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미국 초대형 할인점에서 이게 판 게 2주 만에 완판이 됐고요. 또 미국 전역 500개 매장에다가 이제 사재기 심지어는 오픈런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원인을 좀 봤더니 영하 45도에서 이거를 급속 냉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네. 이 수분 손실과 원료 손상을 줄였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얼마예요? 미국에 원래 파는 일반 김밥이 7달러에서 한 12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 원래 근데- 팔아요 김밥? 네, 미국에? 김밥은 팔죠. 어디서나 팝니다. 그렇구나. 그렇겠지. 네. 근데 요것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3.99달러, 한국 돈으로 한 5,400원, 막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냉동 김밥 한 줄에 우리나라 돈으로 5,400원이에요? 네, 5,400원이요.
그래서 김밥 세분 가성비가 가면은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요새는 2,000원 하나? 예. 네,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요. 아까 전에 안 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5,000원인데 좋은 거예요? 미국 물가 기준으로 하면 네, 그렇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그리고 이거 약간 경제 얘기랑 상관없는데 뜨거운 밥을 데웠다가 한번 식혔다가 먹으면 이 당 함량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그래 합니다. 있어요. 칼로리가 낮아진다. 네, 경제 얘기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품절까지 가는 거는 네네. 포인트가 네. 가격은 그렇다 치고 뭐 네. 맛도 있나 이게? 이게 맛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비건 때문에 그래요. 비건? 예, 이게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한 있습니다. 김밥은 비건육으로 만들 수 있겠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생산 업체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육류가 들어가면은 이 수출에서 좀 제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육류 대신에 유부와 우엉을 쓴 거예요. 이게 씹는 맛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는 의도치 않게 현지에서는 비건으로 인기가 막 치솟는 거죠. 자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프로즌 김밥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비건이라고 살짝 글씨가 써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뭐 글루텐 프리 음식으로 또 찾는 미국 소비자들이 같이 또 많이 찾으면서 이게 또 하나의 인터넷 문화가 됩니다. SNS상에서 막 공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밈 문화까지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게 되고 두 번째는 한류 영향도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개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 아시죠? 아 미국에 소개됐어요. 네, 이 드라마가 인기가 끌면서 거기에 또 김밥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 주인공 아빠가 김밥집 하니까. 그러니까 더 김밥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통업체죠. 이제 이번에 트레이더 조에서 이제는 유통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는 사실 직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수입을 해서 바로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뭐 많지는 않아요. 매장이 뭐 미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 도시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체도 한몫을 차지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기자, 네. 이 냉동김밥 만든 회사 대박 났죠. 완전 대박 났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러브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네. 곧 이제 독일 식품 박람회에 참석을 하면서 유럽 쪽에도 이제 진출을 꿈을 꾸고 그래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K컬처가 지금 곳곳에 지금 다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요거에 이제 맞물려서 K푸드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형마트 가면은 미국 피자들 있잖아요. 피자, 뭐 치즈케이크 이런 거 냉동식품 네. 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미국 뉴욕 가서 딱 마트 열면은 한국산 냉동김밥 와 있고 이런 시대가 왔어. 이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요겁니다. 우리 많이 했어요, 권평론가. 네. 에코프로. 네. 에코포로란 말도 있어요, 지금? 네. 왜 그러냐면 물렸구나. 네, 물렸죠. 이게 지난달 종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19%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사신 분들이 지금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 포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 포로 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참 되냐? 이름 잘 지어요. 네. 근데 이 정도 급등한 주식에 물리면 진짜 잠 안 올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평론가. 이거 상황 어떻게 봐요, 지금? 이거 황금주라고 하는데. 저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말 잘못하면은 또 내가 공매도 세력으로 또 묶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다. 원래 아마도 가치를 워낙 찾아가는 거다? 워낙 밸류에이션을 고평가 받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신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송차선님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출근길에 보라 켰답니다. 반갑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SBS 한지연 기자,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